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는 협상용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정책에 혼선이 내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양털 깎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양털 깎기라고 하는 의미는 양을 키우면서 이제 털이 자라나죠. 그러면 조금 자랐을 때 뭐 조금 깎고, 또 자라면 조금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양털이 자랄 때까지 기르고, 많이 자랐을 때 한 번에 양털을 깎아서 회수하는 그런 의미로 상대방이나 타국의 어떤 이익을 한 번에 이렇게 획득하는 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년간 세계화를 통해서 제조강국으로 됐고, 세계 경제 두 번째 강국이 됐죠.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역대 최대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대선 때도 그 이상의 국채를 당시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재정적자에 부담을 주었고, 늘어난 국채로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이자만 1년에 1,500조, GDP의 10%를 매년 국채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써야 되는 미국입니다. 저는 트럼프 내각의 이 깊숙한 부분에는 양털 깎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옐런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부채가 증가가 됐고, 그러한 부채와 재정 적자 또는 무역 적자,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그러니까 외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전부 다 거품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자산이 버블화가 다 됐죠. 미국 자체도 자산이 버블화가 돼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건물 4천억짜리가 100억에 팔릴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한 그 상업용 부동산의 거품과 재정적자, 무역적자, 부채, 이런 부분들을 제조업에 리쇼링을 해서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거품을 메꾸고 재정과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관세 정책이다.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과 거래하는 다른 외국들이 자국의 그 화폐 가치를 하락을 시키죠. 그래야 수출에
가격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일정 기한 미국으로 많은 돈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관세를 높여서 들어와서 해라, 공장을 쳐서. 그러면 결국 달러가 유입이 되고 다른 국의 자산이 거품이 돼 있거나 거품이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품을 이겨내지 못하는 국가는 경기 침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붕괴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들어와 있던 달러를 가지고 거품이 빠진 타국의 자산을 저가를 매입한 방법. 우리나라가 IMF 때 당했던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거품이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저가 구입. 그래서 재정 안정, 부채 해결하는 이러한 부분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더 굳어가고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원유 결제가 달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축통화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효과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AI 시대의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에너지 생태계를 독점하려고 하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약화돼가는 패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마가 프로젝트의 플로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대양 6대주를 부동산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를 트리도 총리한테 51번째 주지사라고 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결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캐나다를 일개 한 주로 보면 저희 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캐나다 트리도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많이 목소리를 외치시는데 또 그 외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광화문과 여의도로 갈라져서 외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쪽은 종교색이 짙은 공동체가 외치고 있고 한쪽은 새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분이 이제 역사 강사님이신데 역사 강사님이 또
목소리로 외치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외침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욕망과 집착, 개인과 공동체의 욕망과 집착의 외침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민족에 대한 외침인가. 그 외침 중에 사실 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팩트로서 인정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방법도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서부지법 관련된 상황을 보면 그거를 지켜보거나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 내각 정체성,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5번째인가 변론이 진행됐죠. 거기서 그 전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전 차장이 상당히 좀 이목을 집중받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제가 볼 때 그분은 자신의 개인도 아니고 야당 입장도 아니고 여당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국가와 국민,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한치의 부끄러움이었고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분의 잣대가 국가와 국민, 민족이라고 하는 잣대로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당과 야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사법부, 행정부, 공직에 30여 년 국가정보를 다루었던 한 국민, 개인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배워야 될 게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